네,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 지난주에 저희 그 대선이 있었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제 당선인으로서 지금 인수위원회도 이제 조각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는데, 과연 다음 우리 그 정부가 어떠한 그 경제 및 자본시장 공약을 갖고 활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자본시장, 특별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이제 이러한 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 당선인이 확정되고 나서 그 이후로 국내 주가는 뭐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다 많이 빠졌지만 국내 주가는 좀 하락을 했고, 외국인도 전반적으로 한 4조, 5조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뽑은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선인이 자본시장, 증권시장을 위해서 아니면 뭐 크게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성장성의 모멘텀을 창출해야 되고,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미래 성장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기업의 거버넌스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 그다음에 당선자의 의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기업 실적이 나오면 학점을 부여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그 당선인의 현재까지 알려진 공약은, 경제 및 자본시장 공약은 B 플러스에서 A 마이너스 정도. 제가 학점을 이렇게 후하게 주진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후하게 주는데 보통 그 증시에서는 후하게 주진 않는데, B 플러스에서 A 마이너스면 상당히 여러 공약들이 좋다. 물론 한두 개 뺄 것은 있지만, 그래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2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어떠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자본시장이 국내 투자가 외국 투자가 환호했던 것이 1998년 DJ가 외환위기 이후로 집권하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취임하고 나서 98년 여름에 주가가 300 정도에서 바닥을 쳤고, 그 이후로 1년 반 사이에 주가가 1000을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외환 위기 상황이어서 뭐 대한민국이 거의 부도가 날 정도로 한국 주식시장이 많이 망가졌다가 회복이 됐지만, 그 당시에 DJ 및 그 정권이 제일 잘했던 핵심 아젠다는 첫 번째 시장 경제, 그다음에 시장 원리, 그다음에 개혁 구조조정, 그다음에 개방, 대외 개방, 그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 근데 다행히도 이번 윤 당선인의 그 공약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시장 원리, 자유를 중심하겠다. 민간 부분이 앞서가고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겠다. 글로벌한 스탠다드를 우리가 지키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번 정권의 가령 대표적으로 정부가 지나치게 많이 간섭을 해서 망가진 데가 한국전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에도 뭐 20조 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는, 주가는 지금 2만 원 초반대를 수년째 횡보를 하고, 그래서 그 짐이 누적된 적자가 결국 국민의 부담인데,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가 피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1000만 투자자 시대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주식 문화, 에퀴티 컬처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그림을 보면 지금 불행히도 한국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성숙화된 장기적인 성장이 떨어지는 mature cyclical로 점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떨어지니까 외국 투자가가 한국 시장을 많이 떠나고, 근데 우리 윤 당선인이 아니면 그 경제팀이 제시할 수 있는 청사진이 물론 5년 내에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인플라를 깎고 그런 제도적인 변화를 준다면, 왼쪽에 같이 growing cyclical, 어차피 경제라는 것은, 산업이라는 것은, 기업 이익은 경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부침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장기적인 추세선이 우상향하는, 평평하지 않은 우상향하는 이제 그러한 청사진을 그려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왜 mature cyclical이 안 좋으냐 하면,
mutual cyclical이라는 것은 결국 장기적인 성장성이 경제건 기업이건 떨어지고 그 결과 퍼가 주식시장의 그 평가가 낮은 건데 한국 시장이 퍼가 9.5배로 아시아에서 거의 제일 낮다고 해도 한국 주가가 싸다고 자신 있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동의하는 투자가들이 한국 밖에서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공약을 점검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제가 이제 언론이나 러펌에서 이런 브리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학점은 B+에서 A-, 상당히 양호한 점수를 제가 부여를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5가지 공약이 있는데 경제 및 자본시장 공약이 첫째는 거시 관련돼서 잠재 성장률을 지금 2%에서 4%로 2배 올리겠다. 불행히도 이거는 당분간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돼서 금융 및 공급 측면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지금 징벌적인 보유세가 가계 심리를 엄청나게 억누르는데 저도 집 하나 가진 사람으로서 이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막심해서 미래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영향을 받는 사람인데 이 부동산 정책이 아주 중요하고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번 정권에서. 그다음에 여러 산업 정책이 제시가 됐는데 플랫폼 정책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네이버, 카카오는 주가가 최근에 좀 상승했는데 디지털 중심의 경제, 디지털 중심의 사회로 우리가 가는데 아주 중요한 정책이어서 너무 잔잔한 그러한 것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고 나가면 아주 중요한 그 공약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돼서는 5개가 있는데 주식 양도세 완화, 그 다음에 거버넌스와 관련된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된 LG그룹의 물적 분할 후 상장 요건을 강화하는 이런 2가지 내용들은 아주 중요하고 충분히 이번 윤 당선인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인데 반면에 벤처 기업의 복수 의결권 제도, 공매도 담보 비율 조정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거나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가지는 굳이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윤 당선자가 이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미공개 정보 이용 그다음에 주가 조작에 대해서 엄벌을 하겠다. 아주 그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 저희가 그 골드만에서 이제 골드만 출신 뱅커에서 그 가상화폐 전문가로 변신한 피터 정 씨를 모시고 우리가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그 새 정부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제도권으로 흡수를 하겠다. 그래서 세제를 정비를 하고 담당 부처를 확실히 하고 여러 가지 그 법망 테두리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도록 그 좋은 그 제안인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먼저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은 주주는 그 기업을 만든 지배주주, 패밀리건 외국 투자가건 아니면 저희 같은 소수 투자가, 개인 투자가건 주식수와 상관없이 일정한 지분을 갖는 주인이다. 오너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fractional ownership, 그 상장 기업의 일정한 지분을 가진 주인이다. 그런 점을 명심하고 특히 거버넌스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항상 임하고 그다음에 다음 행정부도 이런 점을 좀 명심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각계 그 공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결국 한국 증권 시장에 아직도 몸통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전체 시장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대표 그 맏형격인 삼성전자는 51%, 52%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투자가인데
지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낮아서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이제 외국증권사에서 영업 및 그 매매를 담당하는 임원들 몇 명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눈 것인데 이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낮아서 그동안 주식을 많이 팔았고 오히려 다음 정권에서 뭔가 조금 그 물꼬를 튼다면 퍼스티브 서프라이즈가 있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가는 당장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가 않아도 어떠한 기업이나 정부가 좋은 어떤 그 모티브를 갖고 뭔가 변화를 시도하면 주가는 선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매크로가 아주 중요한 한 해로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그 이번의 핵심은 이번 그 차기 정권의 핵심은 장기 성장성을 창출하고 기업의 거버넌스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걱정되는 것은 원화 절하가 좀 심해요. 1240을 돌파를 했는데 원화가 절하가 되면 서민들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살기 어렵고 수출 기업은 오히려 환차익이 많이 발생되는데 환율이 약화되는 것은 그 나라, 그 정부, 그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를 시장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외국 투자가가 지금은 한국 주가가 뭐 퍼가 9배, 9.5배여서 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에 달려들지 않고 한국 주식을 오히려 최근에 파는 이유는 전 세계 요즘 저렴한 주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 나스닥 주식의 40% 이상이 50% 이상 주가가 최근에 빠졌어요. 페북 같은 데도 51%가 최근에 고점 이후로 빠졌고 심지어 러시아 채권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바닥에서 접근을 하는 투자가들도 있고 전 세계에서 싼 자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 매크로 리스크를 많이 우려해서 중국 주식을 계속 팔고 한국으로 돈을 안 넣고 대만과 아세안 국가로 돈을 계속 보내고 있다. 이제 그런 점을 제가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거시 정책과 관련돼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이 잠재 성장률 목표를 현재 2%에서 4%로 2배 올리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30년 국제금융 전문가가 보기에는 당장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은 어떤 나라가 여러 자원, 노동 자본 등 이제 총 자원을 동원해서 인플레에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최대 성장률인데 20년만 해도 한 5에서 5.5%인 게 지금 2%대로 떨어졌고 최근에 연구소들 전망을 보면 10년 이내에 이게 0%로 떨어진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지금 저출산 인구 고령화의 그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가장 지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여기서 뭐 경제 자본시장 관련된 코멘트를 하겠지만 진짜 사회 경제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윤 당선인이 뭔가 가장 큰 것을 할 수 있다면 5년 임기 내에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20, 30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는 그러한 사회로 우리 대한민국이 탈바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전환점이고 이러한 뭔가 조그만 조짐이라도 보이면 한국의 장기 성장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장은 상당히 어려운 공약이다. 부동산 관련돼서는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규제. 지금은 뭐 저희 단지도 최근에 보니까 뭐 몇 달 사이에 집 거래가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살려면 대출이 전혀 안 되니까 현금으로 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금융이 꽉 막혀 있고 재건축 등 여러 가지 공급에 막혀 있는데 이러한 규제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유세가 지금 여러 그 가구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어느 사람이나 일반적인 그 중산층은 가구의 최대 그 재산 목록이죠. 한국은 자산의 한 70% 가까이가 부동산이고 그다음에 그 집값이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면 부의 효과, 내가 부자가 됐다는 그런 마음을 느껴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과 주식이
정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둘 다 올라가는 자산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둘 다 배당하고 임대소득을 합하면 거의 10%에 가까운 연소득을 보이고 한국은 부동산이 주가보다 조금 높은 장기 수익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금융 규제, 그다음에 공급 규제를 당연히 풀어야 돼서 그다음에 그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번 22일 날 종부세 완화한다는 그런 그 공약이 발표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꼭 해야 되고 그 이유는 95만 명의 그 가구들이 이번에 종부세에 그 부담을 졌는데 전체 주택 보유 가구 수의 한 7%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내년에 계속 그 보유세가 올라가면 그러한 부담, 내가 캐시플로우가 이제 점점 줄어든다. 특히 은퇴한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감 완화해 준다면 경제적인 심리 개선 효과는 아주 클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1가구 1주택자, 그다음에 고령자들 60세 넘는 분들은 소득은 없는데 계속 세금만 많이 늘어나니까 본인들이 장기 계획 센 것과 많이 틀리죠. 그래서 당장은 세율 조정 같은 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서 시간이 걸릴 텐데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될 테니까 물론 여당도 무조건 반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번 대선에서 여당의 그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만 개정을 하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이것만 해도 보유세, 종부세가 그 인하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발표만 돼도 심리적으로 그 경제 심리가 가구의 심리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식 양도세 관련돼서 국내에서는 최근에 10억 이상 한 종목을 들고 있거나 그 지분율이 1%가 넘으면 대주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대주주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10억 원을 갖고 있어도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10조가 되는 회사면 나의 지분율이 0.0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연말에 그 과세, 그 징벌적 과세, 높은 과세를 피하려고 11월, 12월에 주식을 다 같이 팔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그다음에 또 주식을 사는 그런 악순환이 쓸데없는 매매가 생기는데 일부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폐지는 아니고 완화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산이 부동산 포함해서 다 어느 정도 과세는 합리적으로 돼야 되겠죠. 주식도 예외는 아니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다 합리적으로 과세가 돼야 되는데 다만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분들에게는 양도 차익이건 배당이건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서 장기 보유를 유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대책 중에 두 번째는 거버넌스 관련된 것인데 작년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금년에 상장이 돼서 LG 화학에서 사업 분할해서 상장한 LG 엔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IPO입니다. 그래서 LG 화학도 모 회사도 주가가 그 최근 1년 사이에 50% 이상 폭락을 했고 여기 보시다시피 LG 엔솔도 60만 원을 찍은 다음에 지금 40만 원 이하로 하락을 해서 모 회사 자회사 다 형편없는 주가를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국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그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 모 회사의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고 아마 그 금융위도 최근에 이러한 그 안을 좀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AT&T가 미디어 자산을 분할하는데 그 AT&T 모 회사 주주한테 분할 상장하는 회사의 그 주권을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직접적인 그 경제 관계,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정관만 병렬하면 되는데 LG그룹 같은데 왜 이런 것을 생각도 안 했는지 아니면 소수주주에 대한 배려가 없었는지 국민연금이 심지어 반대를 했는데 최악의 IPO고 우리 그 모든 투자가들 머리에 기억이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를 강화해서
해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그러한 대책이 아주 진짜 중요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부 얘기되는 벤처 기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복수 의결권, 그러니까 이런 그 벤처 기업을 창업한 그 오너들은 일반 주주보다 그 의결권을 5배, 10배 더 많이 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전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미국에서 우리가 아는 최우량 기업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한 의결권 원칙이 지켜지고 차등 의결권 제도가 없어요. 물론 메타나 알파벳은 차등 의결권 제도가 있는데 그런 데들도 창업자가 물러나거나 사퇴를 하거나 사망을 하면 이제 그 차등 의결권 제도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 블루칩 기업은 차등 의결권 제도가 없다. 국내에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기업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그 기업이 해당 기업이 성장성을 높이고 거버넌스를 잘하면 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경영을 잘 못하고 거버넌스가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빠져서 M&A에 노출이 되는 거지 성장성과 거버넌스를 잘하면 주가는 제자리 아니면 더 높은 주가를 유지해서 M&A 공격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불성설인 그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시급한 것이 주식 공개 매수 제도가 이게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이것을 재도입해서 소수주주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업의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팔고 나갈 때 대주주가 파는 가격은 50% 100배 프리미엄에 거래가 되고 소수주주는 그거에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다 결국은 주권을 다 뺏기는데 말도 안 되고 대주주가 파는 가격으로 하면 한국 시장은 퍼가 20배가 넘는다. 그래서 실제 남용의 사례가 미래에셋그룹이 몇 년 전에 대우증권을 인수할 때 KB그룹이 현대증권을 인수할 때 뭐 지분을 1, 20%, 20, 30%밖에 인수를 안 하니까 프리미엄을 50%, 100% 줘도 뭐 큰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영권을 갖고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배제가 되는 소수주주 여러분 구독자, 청취자분들과 저 같은 사람은 대주주 거래 가격에 뭐 한 20,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이 두 단계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M&A를 할 때는 강제로 나머지 소수주주 지분도 다 인수를 해줘야 되는 이건 뭐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주식 공개 매수 제도가 꼭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이게 네 번째 자본시장 공약 제가 요약한 건데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게 이건 일단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법학자나 아니면 개인 투자가들이 공매도 제도가 과연 뭐고 그 존재하는 이유 그다음에 이것을 해외에서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왜 하는지 그걸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환율하고 틀려서 환율은 나의 환율과 상대국의 환율의 그 상대 가격입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그 기업의 성장을 반영해서 미국은 장기적으로 지난 100년 보면 연 10% 주가가 배당 포함해서 올라갔고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배당 포함해서 연 주가 수익률이 연 7%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향 하는데 굳이 그 주식을 공매도를 쳐서 내가 번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물건을 소유하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는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도 공매도는 인간의 심리와 반대가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피델리티 같은 큰 뮤추얼 펀드에서 30년 운영한 대가 운영력도 헤지펀드를 시작하면 헤지펀드들이 이제 대부분 공매도를 사용하니까 애기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전문 투자가 상위 1% 안에 드는 그런 프로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굳이 공매도에 대해서 왈가불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한국이 이제 그 담보 비율을 개인들한테 많이 잡고 외국은 담보를 안 잡는다고 하는데 이건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 헤지펀드를 20년 전에 운영할 때 모건 스탠리가 저의 프라임 브로커였는데 저희 펀드의 현금 그다음에 저희 그 롱 주식 들고 있는 거 그다음에 공매도하고 팔고 남은 그 현금까지 다 갖고 가서 담보로 잡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글로벌 스탠다드를 모르고 우리 좀
그 국내에서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실제 채권 시장도 보면 차익 거래 용도로 국채를 그 숏셀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국채 대체 잔액만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100조 원이고 헤지 펀드들이 그 공매도를 치는 이유는 내가 들고 있는 주식 롱에 대해서 그걸 해지하고 마켓 리스크, 시장 리스크와 업종 리스크를 제거하려고 공매도를 치는 거기 때문에 꼭 그 기업이 무조건 나쁘다고 그래서 공매도를 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가치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자. 그리고 무조건 공매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것을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버블 얘기가 많았던 셀트리온이 여기 이제 대차 잔액 주간 상위 종목 리스트의 4위에 해당되는 건데 공매도 제도가 없었으면 개인들의 투기 자금이 계속 주가를 올려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고점에 그 30만 원, 35만 원 정도인데 이게 아마 50만 원 넘게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20만 원 미친데 그만큼 버블이 생겨서 폭락을 냈으면 개인 투자가들은 특히 위에서 고점에서 들어간 분들은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순기능도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공약에서도 그렇게 다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제가 이제 여의도 아니면 이제 뭐 증권업계에서 거의 30년 몸을 담았기 때문에 과거에 나쁜 그런 관례들이 좀 있었어요. 기업 측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었고 일부 기업, 그다음에 운용력 중에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증권사 임직원도 이런 경우에 그 같이 모여서 어떠한 그 정보 공유, 미공개 정보를 공유하고자 식사를 하거나 골프 회동에서 그런 정보가 오고 가는 경우가 그 미공개 정보라는 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그 중요한 정보여서 철저하게 사전 공개되면 안 되는데 그런 나쁜 그 사례가 과거에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되게 그 아주 엄격하게 다스려야지 개인 투자가들, 우리 모든 투자가들한테 평평한 운동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 투자가가 완전히 패가망신을 합니다. 내가 3억의 이익을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했으면 그것의 3배, 5배, 수배가 되는 벌금을 내게 하고 그다음에 아주 심한 그 범법자들은 업계, 증권업계, 금융업계에서 평생 영구히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정크본드를 만든 마이크 밀켄, 그다음에 아이벤 보스키 이런 사람들은 영구 추방이 돼서 지금은 NGO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아직도 증권업계 근처에도 발을 못 디딥니다. 그래서 아주 엄벌로 다스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그 법제도 그다음에 그것을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이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엄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충분히 지금 이제 행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5가지 중요한 경제 자본시장 공약 그다음에 자본시장 관련돼서는 세부사항 5가지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떤 식으로 이것이 이제 구체화되고 발표가 되고 시행이 되는지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다음에 전반적인 금융시장 그다음에 환율 뭐 모든 금융시장 변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니까 저희가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